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방학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이제 2018년 상반기 공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2018년 경제 전망과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경제 상황이나 산업 상황에 대해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은 이제 공대생들이나 비상경계열 학생들 같으면 경제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그러면 경제 상황이나 산업 전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필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일단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로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분석이 뭐냐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4가지 측면에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이 4가지를 뭘로 나누냐? 첫 번째가 politics, 정치, 두 번째가 economic, 경제, 세 번째가 social, 사회, 네 번째가 technology,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지를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기업이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중에 이 이코노믹, 경제적 외부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할 부분들은 이런 2018년도 그러면 경제 상황,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에 산업,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부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자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업이라는 것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나 이런 전반적인 채용과 관련된 업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채용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채용 프로세스나 절차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채용 규모도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여러 가지 채용 프로세스나 채용 규모, 채용하는 직무, 채용 수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 특히 경제적 변수와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업은 지금 어떤 경제 변수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내년도에는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리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 그 기업은 어떤 경제적 변수, 경제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경제적 환경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기업의 채용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나 산업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6대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15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가 다 달랐어요. 2015년 하반기에는 약 1,500명 정도 채용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6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 계획이나 정부의 어떤 신입사원 채용들을 조금 푸시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채용 규모가 이 전년 대비해서 좀 소폭 증가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매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변수와 산업의 어떤 전망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라는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뭐 공대생이나 비상경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경제? 내가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거 경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를 공부한다고 하면 뭐 경제학 전공자,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필요한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방향 정도만 전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세계 경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내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산업들은 원래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하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도 취업 준비하시는 데는 저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뭐 저도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은 이런 경제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 경제연구소라든가 국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국책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대체로 보면 자체적인 경제 연구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제 전망이나 산업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나 자료들을 업로드 해놨어요.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전망과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경제 전망과 관련된 뭐 압축된 그런 기사들,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좀 틈틈이 읽어보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급한 대표적인 이제 경제 연구소거든요. 이런 연구소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관련해서 이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상당히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세계 경제는 밑에 이제 그래프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가지 그래프가 있죠. 투자, 소비, 정부 지출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2017년부터 어떤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투자와 관련된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그런 이제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이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경기 호전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세계 경제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제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투자가 증가하고 그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고용이라든가 임금 상승, 그다음에 소비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경기 선순환 국면들이 완전한 상황으로서 호전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세계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은 호전되고 있지만 완전히 개선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챙겨서 같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개념들은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석유의 어떤 그 가격 상승 하락 이것에 따라서 국내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율 변수가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 유가의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이 올 한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일가스라는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일가스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래나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적 암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이 이것이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셰일가스 이 매장량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앞으로 이 셰일가스 매장량들이 향후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들을 좀 같이 이 연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국가들 어디입니까? 미국, 그죠? 세계 어쨌든 1위 국가죠.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 일본, 유로존. 어쨌든 이 네 개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 국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무역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 국가들의 경제 상황들, 내년의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수출 전망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은 어쨌든 2009년 이후로 완만한 경기 상승 국면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유지되는 경기 상승 국면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견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TPP라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미국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TPP를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탈퇴선을 한 거죠. 이건 뭐냐? 보호주의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상당히 높은 무역 의존 관계를 있고 뭐 자동차 등 많은 이제 품목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그 산업 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뭐 우리나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와 이제 바로 옆에 있지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더 높아요. 한 2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이런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들은 뭐 전반적으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 무역 제재하고 경제적 보복을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들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약간 이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조금 숨통이 트여나가는 이 중국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제품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은 갖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어쨌든 기업이나 가계의 어떤 이 부채 규모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어쨌든 경제 정책의 기본은 얘들도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국 제품들을 좀 우선하고 자국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지원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나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뭐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제 하는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일본은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이 장기적인 집권을 하면서 이 일본 경제를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경제 정책이 뭡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거죠.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어쨌든 통화량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일본 경제에서 조금씩 나타났었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장기적 경제 불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국면들이 전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효과들이 조금 이제 감소해 나가면서 하향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매 판매나 자동차 판매 이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본 경제가 내년에는 조금 하향 국면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 구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지금 완전 고용 수준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인난이 좀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좀 수요가 있는 그런 쪽 분야 쪽에 일본 취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IT 분야나 이제 호텔이나 이제 서비스 쪽 분야 쪽에 한국 인력, 한국 청년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일본 쪽 취업을 좀 준비해 나가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무역협회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일본 취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본 취업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지금 오히려 고용이 이제 부족한 그런 이제 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에 제약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우리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본 취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로존 경제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유로존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브렉시트. 여러분들 이 용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이 영국이 이 브렉시트라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었던 곳이 이제 유로존인데 어쨌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경제 상황들이 어쨌든 이 2% 성장을 하기도 좀 벅찬 그런 이제 좀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어쨌든 이 유럽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사이에서의 그런 주도권 다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로존이 좀 안정적 경제 상황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좀 상황들이 또 펼쳐질 가능성들도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 경제와 관련된 상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이제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들이 내년에도 2%나 3%, 뭐 어떤 데는 이제 이 어떤 연구 기관에서는 2% 중반, 어떤 데는 한 3% 중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올해는 실제로 한 3%까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경제 연구소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다소 상향하는 그런 이제 결과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3%대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에서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들은 결국 투자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들이 크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 세계 경제 전반적인 흐름도 투자 증가를 통해서 경제 호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상황들도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것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핫한 산업이 어디죠? 반도체죠. 지금 뭐 이 슈퍼 사이클, 슈퍼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반도체 분야 쪽의 경제 상황들 이제 엄청나게 지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 하면은 생각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만 떠올리는데 이런 반도체와 관련해서 연관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회사, 반도체 재료와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의 이 밸류 체인들을 산업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밸류 체인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이 반도체와 연관된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이 중간재로서의 어떤 그런 우량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가 반도체 재료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의 폭을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확률들이 저는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건설 투자들이 조금 하향세, 감소세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가 지금 원래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반도체 쪽 분야에 투자가 너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떤 경제 상승세에 조금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계 교역 상황이 둔화되고 불리한 통상 관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그 긴밀하게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해야만이 이제 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나 미국의 수출길이 막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통상 환경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이 내년도에 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그런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내에서는 이 가계부채 말 그대로 이 집에서 가게에서 빚을 지금 많이 이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계부채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한 1,300조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빌렸는데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가게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한계 가정들이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 시스템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가계 부채의 어떤 그런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서는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득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들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소비의 어떤 그 증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이 그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어쨌든 내년에 어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 활성화와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경제의 어떤 호전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관측들에서의 어떤 일반적 평가라는 것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이슈들 그 가계부채나 이 세계 경제의 통상 환경들이 악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년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자소서를 준비하실 때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언급했었던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 중심주의. 그래서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었던 TPP도 탈퇴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그건 뭐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외국 제품의 수입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당연히 자유무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특정 그 물품의 어떤 수입이
급증이 되면서 이 국내 업체 피해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존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을 제한 등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쉐이프 가드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와 어떤 기업의 어떤 그 투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임금 상승, 그다음에 소비의 증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수익률의 개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을 때 경제 상황들이 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이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가 완전히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감세라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세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세라는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죠.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돼. 그래야 국가가 이제 그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소비자, 이 가게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책 중에 하나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감세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계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빚을 얻어서 쓰는 이런 규모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 가정,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한계 가정이 대략적으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가계부채 이슈가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되고 있다는 것들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브렉시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인상이 많이 됐어요.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부 국가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줘라. 이 그 가이드를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최저임금을 원래 지금 상당히 이 내년도에는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방금 얘기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는 얼마나 오르냐 하면은 1,060원이 올라요. 1,060원. 그래서 최저임금이 7,535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530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면 정말 이렇게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이나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올려주면 다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고정비로서 기업 입장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안정장급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정도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2018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업들, 그 기업이 속한 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들이나 흐름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2018년도 주요 산업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또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력 산업이 뭐예요? 주력 산업. 이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1대, 11대 주력 산업을이라고 이제 하는 이 산업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음식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력 산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주력 산업들의 내년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분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가장 지금 눈에 띄죠. 반도체도 내년에 이제 이건 수출적인 수출 측면인데요. 내년도에 수출 전망도 반도체 쪽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 취업 컨설팅을 했던 학생이 조선해양공학과를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자기 전공을 살려서 조선회사 입사를 준비했었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 빅3라고 하는 삼성, 현대, 대우조선 지금 원래 채용을 거의 신입사원 채용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회사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제가 그 학생한테 본인의 어떤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이 다른 산업 분야로 좀 추천을 해가지고 이 취업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취업을 성공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들을 좀 잘 알고 내가 목표했던 부분들이 과연 올해 경제 상황이 어떻고 채용 규모가 어떨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경제, 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전망들을 충분히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세계 경제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이 회복세를 이제 보여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 예측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요. 자, 잘 보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된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취업 시장에서 상반기 취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 산업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하에 지금 중국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적으로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금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이 품목에서 중국 애들이 거의 다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상존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 환경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제 4차 산업혁명은 내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개념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 전반에 있어서 빠른 재편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란 것은 뭐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해가지고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인터넷의 발명으로 그 전과 후가 굉장히 인간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제4차 산업혁명이 과시화되면서 이 인간 삶에 있어서의 이 변화들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산업의 재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기업은 어디고 어떤 산업이 부각할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산업별 이제 수출 증가율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내년에도 이제 좋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가 2017년도가 17%였는데 2018년도는 거의 20%로 상승을 합니다. 반도체 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반도체가 이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주요 산업들이 주요 이제 산업들의 이 수출 시장별로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개,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 상황들도 있고 우리나라와의 사드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자국의 어떤 독자적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지원들을 계속 강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중국보다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이라든가 기술력의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전 품목에서.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보통신이나 이 반도체 식품 등의 어떤 수출 시장 전망들은 좀 발달하고 좀 보여지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이제 자동차 쪽의 어떤 수출 전망들이 좀 양호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세안, 특히 이제 아세안 지역을 많이 요즘 이제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아세안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세안의 어떤 대표적 국가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에서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자체가 인구 규모가 거의 한 8천만 명, 9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베트남 자체의 어떤 그런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큰 그런 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섬유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의 분야에서의 수출 전망들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도나 러시아 이런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전망들이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산업 분야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음식료, 식품 관련해서나 섬유나 의류 관련한 수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주요 산업 관련해서 방금 살펴봤던 것은 이제 수출 쪽 측면이고요. 지금은 내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국내 내수 시장, 국내 내수 쪽 측면에서는 이 국내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이슈와 관련해서 참 사실 지금 굉장히 발빠른 대응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나 IT 관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이슈들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투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인력의 수요, 채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한 그런 이제 분야 쪽에 증가, 성장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융복합된 그런 가전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증가세가 좀 예측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결국 이제 국내 내수 시장 측면에서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과 기존 제조업 간의 융복합 관련 이슈들 관련해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표로서 좀 살펴보면요. 수출, 생산, 내수, 수입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계 산업군을 이제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소재 산업군, 철강, 석유화학, 섬유, IT 제조업군을 가전이나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생산, 내수, 수입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자동차 산업 분야도 그렇게 지금 좀 밝은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것들, 특히 수출적인 측면에서 좀 밝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위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또 방문하셨잖아요. 왜 방문했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그만큼 이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이 굉장히 큰데, 이 자동차 시장의
내년 전망 자체는 아직은 밝지 않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슈나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이슈들, 전기차 관련한 이슈들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 자동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도 2018년에도 가장 이제 그 핫한 산업 분야가 이제 반도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수시 채용도 많이 합니다.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 수시 채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 공채 시즌에만 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 글로벌 이제 어쨌든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여건들의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보면은 수요 변화, 크게 수요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이슈와 관련된 변화. 그다음에 이 공급 과잉, 그다음에 해외 생산 확대나 보호무역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자동차 관련해서 가장 이슈는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죠. 중국도 지금 뭐 자국 자동차를 굉장히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이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은 이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이슈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자동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판매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혁신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반도체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 양호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앞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 주력 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여건 상황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가 이 안정적 성장, 호황을 이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기본적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보다 중국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산업 분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압도적 차이를 더 격차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중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시장을 진입하고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크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시장 규모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시장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아직 비메모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 자동차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자동차, 이런 어떤 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자동차 시장에서 또 살아남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 산업 분야, 산업 전반에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신흥시장, 뭐 베트남이나 아세안 같은 시장이라든가 뭐 중남미와 뭐 러시아, 이런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가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이슈들이겠냐. 아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저임금 관련 이슈.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 소비, 투자적인 측면. 어쨌든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 자동차나 조선, 일반 기계, 어쨌든 사람 인력의 투자가 많은 그런 이제 그 산업 분야 쪽에서는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들을 당연히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이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산업 분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노동 집약적 그런 산업 분야들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중소 영세 상위 소상공인 이런 쪽 그 분야 쪽에서는 또 실질적인 인건비 인상들이 기업 경영이 상당히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부 정책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정책들의 기본적 방향이 소득 주도 성장들을 혁신 성장들을 이제 해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출 전망과 관련한 얘기들인데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남미나 중동 등 신흥 시장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자동차 시장,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중심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세계 경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 국면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기, 그 신흥국 중심으로는 경기 회복 국면들에 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철강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이제 그 산업별 주요 산업별 수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 증감에 대한 요인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럼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당연히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업이 대응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이런 산업 분야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고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식품 관련 회사들도 이 식품 산업 분야 쪽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아세안이나 이런 쪽 한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식품 산업이나 외식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의 어떤 그 수출 확대나 수출 시장들이 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품 회사를 지원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 우리 식품 회사 어떤 제품들이 그쪽에서 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주력 산업들의 그 내수 시장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 반도체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제4차 산업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분야죠. 그래서 이런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또 높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 그죠? 가전 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어떤 소비 심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이 가전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가전 시장 쪽에 이 시장 전망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내년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죠. 이런 이제 수요가 이제 아무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이슈가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사실 이제 뭐 아직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약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 외국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국내 자동차 시장들이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아까 이제 좀 방금 이제 좀 살펴봤듯이 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PT 주제라든가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수출 차종들을 고급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라든가 신규 수요처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이런 산업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을 지원할 때는 연관해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응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남들과 좀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시장 쪽에서 주력산업 분야 쪽에서는 어떤 그 이슈들이냐. 내수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내수 진작 정책들이나 내수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나 대안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산업별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 분야 쪽에서는 아직도 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지만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럼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이슈들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이 전략들과 투자, 인재 육성들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이 어쨌든 지금 이 산업 분야 쪽에서는 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연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 이 2018년도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표적인 주력 산업들의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이 선진국 중심으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좀 접어들 가능성이 많고 개도국 중심으로는 상승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력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들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개도국, 예를 들어서 아세안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신시장들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이제 안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어떤 이슈가 있었죠?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 관련한 이슈들, 그다음에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이 주력 산업 분야 중에서도 내년도에도 가장 우리가 핫한 산업 분야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인 분야가 메모리 쪽인데 시장 규모는 사실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메모리 쪽 분야 쪽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갈수록 증가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요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이런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발맞춰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이 관련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이런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전망 보고서라든가 산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틈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럼 내가 그런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날 때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들을 꼭 한 번씩 출력해서 좀 읽어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상반기 공채를 좀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